그래서 르누아르의 말입니다. 내게 그림은 소중하고 즐겁고 예쁜 것, 그렇지 예뻐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워야 된다. 즉 보기에 즐거워야 된다. 보고 또 보고 싶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뜻인데요. 저는 뭐 말투에서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로 대학을 가고 그리고 졸업하고 파리로 유학을 가서 파리에서 공부했습니다. 파리에서 한 11년 공부했는데요. 이렇게 좀 여러 분야를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혹시 뭐 그림을 좋아해서 오신 분도 있고 그림을 좋아하는 분을 옆에 뒀기 때문에 그냥 따라오신 분도 아마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지식이 많이 필요한 화가는 물론 아니지만 왜 전 세계에서 특히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아하는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데요. 그래서 저는 사실 미술사만 공부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술의 여러 분야를 공부하고 미술사를 이제 공부해서 화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줄 때 좀 더 인문학적 관점에서 들려드린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서 강의를 들으시기 전에 내가 아는 르누아르와 저 사람이 얘기한 르누아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 다른 것은 다름으로써 그냥 받아들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재관서가에서 마련한 강의는 르누아르라는 화가를 좀 이렇게 다른 관점에서 미술사적 측면보다는 이 화가라는 이 사람에 좀 더 방점을 찍는 그런 강의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제 소개를 먼저 드린 이유는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할 때는 사실은 인문학은 사실의 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이죠. 그래서 어떻게 바라보는가를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소개하는 르누아르는 제가 해석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각과 좀 다르면 발음을 또 자양분 삼아서 나의 르누아르를 한번 생각해 보겠다라고 보셔도 되고 같으면 물론 반갑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이제 르누아르를 만나기 전에 르누아르의 작품이 가장 또 많이 있는 곳 중에 하나가 이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인데요. 오르세 미술관 혹시 가보신 분 계세요? 오, 동호회에서 오셨나요? 서양 미술사? 굉장히 많이 가보셨네요. 예. 이 센르강 사실 파리에 가시면 누구나 가는 곳이 루브르 미술관이죠. 이따가 사진으로 보시겠지만 센르 강변을 마주보고 약간 비스듬하게 마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강이 여기 있으면 아마 저쪽에 계신 분 정도 위치가 루브르 미술관이 있고요. 뭐 달려봐야 뭐 한 몇 미터 안 돼요. 몇 미터 안 돼. 도보를 한 2, 3분 걸어서 넘어가면 이 오르세 미술관이 있습니다. 오르세 미술관 하면 사람들이 이 오르세 미술관에 오시면 제일 먼저 찾는 그림 뭔지 혹시 아실까요? 가볼 친구들 아까 손 드셨. 여기서 사람들이 제일 먼저 찾는 그림이 뭘까요? 제일 인기 있는 그림, 그러니까. 제일 인기 있는 화가? 뭐 미술사에 관련해서 답을 모르겠다 하면 고흐 아니면 다빈치입니다. 대부분. 이 고흐죠. 고흐를 제일 많이 찾고, 고흐를 찾으면 그 다음에 누가 보고 싶어져요? 고흐가 왠지 그냥 연관 검색어처럼 있는 게 고갱이죠.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도 않는데 고갱이 고우에게 미친 영향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 하지만 너무나 큰 사건이 있었죠. 귓불을 다루는 그 사건 때문에 고우와 고갱이 이렇게 마치 커플처럼 붙어 있죠. 그래서 고우 보고 고갱 보고 모네, 르누아르, 드가, 마네 이렇게 쭉 보죠. 그러면 사람들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그림 보면서 사람들이 고우 그림 보면서 행복해 이런 분 계세요? 그래서 고우 그림을 여러분 전적으로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고우 그림 보면 되게 행복한 그림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고우 보면 막 가난하고 막 예술혼이 불타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죠.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관서가에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습니다. 그래서 이따 집에 가셔가지고 유튜브 지관서가 들어가셔가지고 그 강의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 사실은 고우가 이제 그런 화가인데 우리한테 알려진 것은 굉장히 좀 처절한 화가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근데 가장 보편적으로 많은 분들에게 여쭤보면 우리가 보자마자 행복이 뭔지에 대해서 정의는 차치하고 행복이라는 행복감을 느끼는 그림을 꼽으라면 전 세계 어디서나 굉장히 비슷한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오기스트 르누아르입니다. 르누아르라는 화가인데요. 1841년에 태어나서 1919년에 돌아가셨는데요.
당시에 남자들의 평균 수명이 40에서 45세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거의 거의 80세 가까이 굉장히 장수하셨죠. 그의 절친, 이따가 보시겠지만 그의 절친이 어떤 모네도 굉장히 장수했습니다. 그리고 한 예술가는 대체로 그가 살았던 역사와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요. 이분은 1841년이면 레미제라블의 어떤 사건 있죠. 소설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그 사건이 1832년이었습니다. 그 사건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태어난 셈이죠. 역사의 격동의 한 시점에 태어나서 1차 세계대전이 끝날 즈음에 돌아가신 그런 분들, 격변기를 살다 가신 그런 분이다. 이걸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이따가 르누아르 그림을 보실 때 이 사람의 그림 세계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르누아르라는 화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20세기를 대표하는 철학가 중에 프랑스의 질 들루에즈라는 철학가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그런 철학가인데요. 그분이 서양 미술, 그러니까 화가에 대해서 쓴 책이 한 두세 권 있는데 그 중에 그분의 그 철학이란 무엇인가 그 책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화가는 각자의 방식으로 미술사를 정리한다. 뭐 너무 당연한 말이긴 한데요. 약간 예술이나 이런 거에 좀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아,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들 텐데 바꿔 얘기하면 지금 등장하는 화가는 이전 시대까지 그려졌던 그림들에 기반해서 자기만의 그림을 그려야지만 역사 이름이 남는다. 뭐 그런 뜻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전통을 무시해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 뭐 그런 뜻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사의 이름이 남은 위대한 화가 있죠. 그 화가는 그 작품을 분석하면 이 사람이 서양 미술사의 어느 지점에 뿌리를 대고 있는지를 좀 되짚어 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르누아르는 어떨까? 결정적으로 이 세 번의 선택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연도를 그냥 보시면 1868, 1892, 1910인데요. 숫자는 뭐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41년생이니까 20대 중반, 그리고 이제 한 뭐 40대 후반에서 50대, 그리고 뒤 이후에 60대 지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요. 그림을 먼저 세 점의 그림을 보여드리자면 첫 번째 68년작은 가끔 볼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소년과 고양이를 안고 있는 그림인데요. 많은 분들께서 이게 르누아르 그림인지 모르고 만의 그림인 줄 아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검정이 이렇게 주로 칠해져 있고 고전적인 면이 강해서 그런데요. 92년도에는 저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한 20몇 년 후에는 두 번째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은 이제 많이들 보신 그림일 거고, 그리고 1910년대에는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세 번의 그림이 크게 달라졌는가? 이제 그 얘기를 들려드릴 텐데요. 첫 번째는 르누아르란 사람은 프랑스 지도를 어렴풋이 떠올려 보시면 우리로 치면 중간 지점, 서울로 치면 한 충청도 어딘가에 위치한 리모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태어나 살다가 한 4살 무렵에 아버지는 옷 만드는 사람이었는데 아버지와 함께 이제 파리에 왔어요. 파리에 와서 쭉 사는데 이 르누아르라는 사람을 보면 어릴 적에 갖고 태어난 것이 굉장히 많은 아이였어요. 일단 잘생겼습니다. 잘생겼고 노래도 잘하고 그림도 잘 그렸어요. 할 줄 아는 게 되게 많았던 그런 아이였는데 그래서 처음에 파리에 와서 이렇게 하는데 음악하는 그 샤를 구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라는 곡을 아주 유명한 작곡가인데요. 구노가 이 르누아르를 가르쳤습니다. 근데 소년이 너무 목소리가 좋고 미성이니까 성악을 시키라고 부모님을 설득했어요. 돈이 별로 없어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레슨을 계속 좀 받다가 아버지가 사업이 잘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10대 중반에 이제 그 일을 그만두게 된 것이죠. 그런데 태어났을 때부터 그림 자체를 그냥 잘 그렸어요.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냥 잘 그렸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그림을 잘 그리는 이것은 기술이죠. 이걸로 돈을 좀 벌 수가 있게 되는데 그게 어디냐 하면 그릇 공장이었어요. 그릇 공장에서 뭘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그림을 그리는 거죠. 그렇게 이제 그림을 그리는데 이렇게 재능 있는 아이들이 그 도자기에 똑같은 그림 계속 그리고 있으니까 재밌진 않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거 그리다가 막 루브르에 도망가 있고 막 이렇게 했던 아이였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그 그림을 그리다가 그 공장의 사장이 사장인지 뭐 약간 감독인지 뭐 어쨌든 거기서 어른이 보고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그림을 꽤 그리니까 미술학교에 보내봐라. 뭐 그랬는데 사실 미술학교에 보내려면 돈이 좀 들죠. 그래서 이제 아 그건 좀 어려운데 뭐 하고 있던 차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공장에 출근했더니 해고가 된 거예요. 왜 해고가 됐을까? 근무 태도가 나빠서일까요? 아니면 이때가 언제입니까? 19세기 후반이니까 증기기관, 산업혁명, 바꿔 얘기하면 그릇에 그림을 찍어내는 기계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릴 필요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공장 기계화로 애가 일자리를 잃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선택 여지가 없이 그림을 배우러 갔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샤를 글레르라는 화실이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이제 미술 학원이에요. 여길 들어갔는데 여길 들어갔더니 여기 누가 있냐 하면 알프레드 시슬리라는 화가가 있고 또 뭐 프레드릭 바지유라는 화가가 있고 그리고 모네가 있었습니다. 그 화실에서 만난 친구죠. 그렇게 해서 그릇을 그리던, 그러니까 그릇에 그림 그리다가 갖고 태어난 재능이 있는 아이였는데, 그런데 이제 이런 친구들은 뭡니까? 모네는 프랑스 북부지방 출신인데, 모네도 그림 자체를 잘 그렸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로 신문사에 그림 그려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아이인데, 그림을 너무 그리고 싶어서 파리까지 온 그런 아이였고, 프레드릭 바지유라는 사람은 서양 미술사에 등장하는 화가 중에 정말 부자 5명 안에 들 만큼 부자였습니다. 바지유는. 그 바지유가 있고 시슬리라는 화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모여다니면서 같이 그림을 그리러 다녔겠죠. 요즘 이렇게 쉽게 말하면 음악하는 친구라고 생각해보세요. 밴드 하는 애들. 막 같이 몰려다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항상 이 카페 게르부아라는 데가 있었습니다. 파리에 지금은 그 카페가 없어졌는데요. 그 카페가 그러니까 이런 주류가 아닌 비주류의 실험적인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이 모이는 카페였어요. 그 카페 게르부아에 실질적인 좌장력을 했던 사람이 마네였습니다. 마네 그리고 드가 이런 화가들이 나이도 좀 많고 한 10살 정도 많고 그리고 좀 또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두 명이 뭔가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선구자적인 역할을 했던 화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좌장인 모임이 오후에 항상 카페 게르부아에서 열렸어요. 그러면 이제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 마네, 파리 미드나잇 같은 데 나오는 장면이겠죠? 마네, 드가, 모네, 시슬리, 바지유, 뭐 그리고 르누아르 뭐 이런 화가들이 모여가지고 있는 거예요, 카페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 했겠습니까? 뭐 정치 얘기 역사도 했겠지만 역사 얘기도 했겠지만 주로 그림 얘기 했겠죠. 그래서 이제 막 드가는 그림은 이렇게 그려야 돼. 마네는 그게 아니야. 뭐 모네가 또 그렇게 안 돼. 막 이렇게 가장 목소리 높여서 얘기하는 사람이 주로 이제 모네, 뭐 드가, 마네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럴 때 그럴 때 르누아르는 뭘 했던 아이인가? 어떤 아이인가 하면 그냥 구석에서 혼자 카페에서 카페라떼 같은 거 마시면서 이렇게 혼자 낙서한 애들 있죠. 종이만 보이면 낙서한 애들. 그런 애가 르누아르였어요. 그러니까 르누아르 생각에는 아니 뭘 이런 걸로 싸우고 있어. 그냥 지가 원하는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죠. 거기에 대단한 어떤 이념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어요. 르누아르가 처음에는. 그런데 그래서 항상 그냥 이렇게 손의 감각이 좋은 화가죠. 굳이 분류하자면 손에 타고난 감각이 좋은 아이였습니다. 그 화가였습니다. 그래서 마네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이게 꼬인 얘기가 아니에요.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그래서 마네는 모네랑 되게 가까웠거든요. 그 후배 그룹 중에서는 또 모네한테 와서 얘기했어요. 야, 너 빨리 가서 르누아르한테 얘기하라고. 딴 길 찾아보라고. 그림 그렇게 그려서 밥 먹고 못 산다고. 빨리 가서 얘기해서 다른 일 찾아보라고 얘기하라고. 그렇게 진짜 얘기를 할 정도로 걱정을 했어요. 마네는. 그리고 딴 사람이 물었을 때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실수로 화가가 된 점잖은 녀석. 이게 르누아르를 지칭하는 말이었고, 사람 보는 거를 사실은 만에는 우리는 이 타고난 자기 인간성이 좋은 사람은 왜 그런 말 있죠? 선한 사람은 악인이 얼마나 악한지 모른다고. 그리고 악인은 선한 사람이 얼마나 선한지 모른다. 그런 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만에는 진짜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 제가 정말 걱정해서.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사람을 보는 게 조금 틀리는 면도 많은데 사람을 정말 잘 본 화가 중에 한 명이 누군가 하면 고갱이었습니다. 고갱은 살짝 인간은 별로잖아요. 인간 좀 별로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고흐를 좋아하기 때문에 고갱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이해는 하는데 좋아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해는 하지만 용서는 안 되는 사람인데 그림은 잘 그려요. 그래서 야고르는 그런 화가인데 고갱이 뭐라고 해야 되냐 정말 정확하게 르누아르를 분석했습니다. 정확한 표현이에요, 진짜. 이 이상의 표현은 없는 것 같아요.
그리는 법도 모르면서 잘 그리는 화가. 여기에는 약간의 부러움도 있고 약간의 무지도 있어요. 예, 질투도 있죠. 고객 본인도 증권 주식 경배인 하다가 이제 그림을 그렸잖아요. 근데 본인도 그렇긴 한데 본인은 굉장히 이제 고객은 그림 자체는 굉장히 잘 그리는 그런 화가 있는데 요 두 말이 동시대에 가깝게 지냈던 동료 선배 화가가 르누아르한테 했던 말인데 가장 정확한 평가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런 화가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통해서 저 시대에는 인상주의가 완전히 비주류 그림이었고 나폴레옹이 말 타고 알프스산 넘는 그림 있죠? 그게 이제 그런 식의 그림이 주류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 그림을 그려야 먹고 살 수 있었을 때 너무나 다른 그림을 그렸죠. 그러니까 그 비주류에 속했던 사람들이 가깝게 지내면서 서로 주고받은 평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왜냐하면 이제 요런 이제 젊은 화가들이 항상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거나 창작을 시작하면 자기가 봤을 때 제일 잘 그리는 그림들을 자기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렇게 봤을 때 이 앵그르라는 사람의 신고전주의 요게 뭐냐면 요게 요 시대의 주류의 그림이자 정답의 그림이고 킬리는 그림이었어요. 중요한 거는 정답의 그림이에요. 우리가 흔히 예술에는 정답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정답이 있습니다. 이때는. 이렇게 그려야 정답이고 살롱이라고 하는 국가미술대전에 뽑혔어요. 우리 치면 국전에 뽑혀요. 그래 뽑혀야지만 그림을 팔아서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렸어요. 당대 최고의 화가가 앵그르고 앵그르의 선배가 아까 말씀드린 그 자클 루이 다비드라는 사람인데요. 나폴레옹을 그렸던 바로 그 화가였습니다. 그런 걸 우리는 신고전주의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야 정말 그림 잘 그린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근데 프랑스 혁명이 터지면서 18세기부터 사람들의 생각이 좀 다양해지기 시작하면서 그림의 양식도 좀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들라크로아라는 화가입니다. 이 들라크로아라는 사람이 그렸던 것이 대표작이 여러분이 아시는 민중을 이끄는 자유의 여신이라는 그림이죠. 프랑스 혁명을 상징하는 그 그림을 그린 화가입니다. 이 들라크로아는 이제 낭만주의라고 우리가 흔히 분류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낭만주의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낭만주의 하면 쇼팽 음악과 비 오는 날 남자가 코트 기세하고 걸어가고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 게 낭만이 아니고 그 낭만은 독일식 낭만주의고요. 프랑스의 낭만주의는 그냥 이국적인 것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구스타브 쿠르베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원을 그렸던 화가인데요. 이 화가는 사실주의를 주창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정물화 보시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정물화라고 하면 실내에서 아주 완벽한 사과를 그리게 마련이에요. 과일도. 요즘 말로 하면 인스타그램용으로 깨끗하게 찍어야 돼요. 근데 이건 어떻습니까? 정물화인데 막 벌레도 먹고 배경이 실내에 어떤 뭐죠? 시간성이 없는 공간이 아니라 그 나무 근처 어딘가에서 배경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현실의 어떤 사과를 그리겠다 뭐 그런 뜻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요런 그림들이 이 요 세 종류의 그림이 르누아르 앞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누드인데 사실은 누드가 미술사적 관점에서 화가가 그리는 누드를 보면 이 사람이 무슨 유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만 설명을 드리자면 맨 왼쪽이 정답의 신고전주의 누드잖아요. 그러면 낭만주의 누드의 특징은 뭐냐면 붓질은 저렇게 그려야 돼요. 붓질이 느껴지면 안 돼요. 원래 누드에서는. 붓질이 느껴지면 인간의 것이기 때문에 타락한, 추악한 그림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양쪽 두 개는 다 현실의 여자를 그렸다. 이렇게 해서 비난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그림이 아니라 틀린 그림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붓질이 다 느껴지죠. 맨 오른쪽에 있는 여자를 모델로 해서 일본의 그림을 그렸어요. 그런데 오른쪽 여자는 어떻습니까? 허리가 잘록하고 이 하반신이 굉장히 부풀어 있죠. 왜 이렇게 그렸냐면 이것은 코르셋 때문입니다. 코르셋으로 왜곡된 몸을 그대로 그리는 쿠르베가 사실주의고 그걸 보고도 저기 아이리스를 잇는 저 신화의 여성을 그린 것이 신고전주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로 다른 생각들이 충돌하고 있을 때가 르누아르가 그림을 그리던 때였다.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 거죠. 쉽게 말하면. 프루베 다음에 마네라는 화가가 있죠. 풀바디의 점심과 올랭피아를 그렸던. 마네는 누구의 길을 따라갔겠어요? 프루베의 길을 따라갔어요.
그리고 마네는 그 모든 후배 화가들의 정신적 지주였어요. 당연히 이쪽 길로 가겠죠. 대가들의 장점을 다 흡수해서 내가 하나로 그리겠다. 항상 젊은 예술가들은 이 야욕을 갖고 있어요. 그게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겠죠? 자, 가능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67년작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전적 낭만주의자, 이게 말장난 같아요, 사실. 낭만적 고전 인상주의자 이런 말들이 사실 어려운 말인데 쉽게 말하면 소재는 고전적이죠. 신화 속 인물을 그렸으니까. 그런데 비철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 굉장히 낭만적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가 충돌해서 어느 쪽인지 잘 모르겠다는 뜻이에요. 네, 이런 그림을 초기에 그렸습니다. 이게 이제 청춘의 팩인 거죠. 나는 저 세계를 다 나의 방식대로 그릴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 살롱이라는 것이 바로 국가미술대전인데 이 그림으로써 1867년에 살롱에 뽑힙니다. 계속 떨어지다가 이 그림으로 뽑혀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여러분께 알려드리자면 어떤 그림이 고전적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책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게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럴 때는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꺼내서 가지고 흑백으로 전환해서 이 그림을 보셔서 그림의 내용이 그대로 전달된다. 그러면 고전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고전적이라는 것은 선 중심의 그림이다 이 뜻입니다. 비교하자면 이렇습니다. 요 왼쪽 그림이 당시의 정답의 그림이에요. 요 왼쪽처럼 그려야 되는 거죠. 그림의 내용도 신화의 내용이거나 역사의 내용이어야 되는데 오른쪽 어떻습니까? 뭔가 어딘가 모르게 흑백으로 봐도 분명히 그림의 내용은 알겠죠. 그런데 막상 컬러로 보니까 흑설이 이런 것들이 뭔가 이 반사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림의 내용이 고전적이지 않고 동시대 사람을 그렸죠. 그러면 그 당시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 사람, 그 시대의 당신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이 왼쪽의 그림은 당시에 이 프랑스의 황제였던 나폴레옹 3세가 사서 자기 집 침실 벽에 걸었던 그림이에요. 황제가 선택한 그림이에요. 오른쪽 그림은 이 여자가 사야 돼요, 이 그림은. 이 아줌마가 사야 돼요, 이거. 이거 누가 사겠어요? 여러분, 이 사람 누군지도 모르는데 이 그림 사서 집에 걸어두고 싶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그림은 저 여자분이 주문해서 그리지 않는다 하면은 팔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림으로부터 거의 한 10여 년 후에 등장한 사람이 고우입니다. 그래서 고우에 감자 먹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 시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그 감자를 먹고 있는 농부 가족이 그 그림 안 사면 아무도 그 그림 안 샀어요. 그런 시대였다는 거죠. 그림을 살 돈이 있는 사람들은 저 왼쪽의 그림을 샀어요. 저 왼쪽과 같은 그림을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이런 그림들은 당연히 안 팔리겠죠. 그러면 여기서 던지는 질문은 뭐겠어요? 안 팔리는 걸 몰랐기 때문에 화가들이 그렸겠어요? 아니겠죠. 안 팔리는 걸 알면서도 그렸습니다. 왜 안 팔린 걸 알면서도 그렸냐? 그게 이 화가들이 그림을 그린 이유겠죠. 이런 그림은 살롱에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르누아르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고도 그걸 그렸다. 즉 인상파적인 요소를 받아들여서 그것을 실험했던 시대다. 왜냐하면 그 인상파의 시작으로 꼽는 그림이 마네의 풀바디의 점심이에요. 그 그림이 1863년에 그렸습니다. 그로부터 한 10년 후에 그려진 그림인 거죠. 이 사람들의 정신적 지주는 마네였어요. 마네처럼 되고 싶고 마네를 따라다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렸는데 살롱에서는 못된 거 배운 타락한 자들의 그림으로 바로 떨어뜨렸습니다. 그게 격렬하게 충돌하는 시대죠. 지금 생각하면 야, 그림 그거 뭐라고 저렇게까지 부딪히나 싶지만 저것이 지나고 보면 철학의 대립이었어요. 그림이란 어떤 것이 좋은 그림인가에 대한 철학이 완전히 극명하게 달랐기 때문입니다. 철학이 대립, 이익이 대립하면 공존할 수 있죠. 그죠? 사업을 하거나 일을 할 때 이익이 충돌하면 그죠? 조정할 수 있죠. 네가 10,000원 남기고 내가 한 5,000원만 남길 테니까 같이 이렇게 잘 살아보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철학이 충돌하면 한쪽이 죽어야 끝나요. 너무 과한 표현이긴 한데 그래서 종교라든가 뭐 민족 이데올로기 이런 게 충돌하면 한쪽을 박멸하려고 들잖아요. 생각의 다름이 그림을 통해서 표출된 시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샤를 글레로 화실에서 그림이 틀리지는 않지만 좋은 동료들을 만났어요. 이게 르누아르가 굉장히 중요한 이 사람 인생에서 하나의 그 요소가 되는데요.
특히 바지유 같은 화가가 굉장히 집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샌드강 강변 근처에 작업실을 큰 작업실 이렇게 2층에 있는 큰 작업실을 얻어서 누구라도 와서 있으라 그랬어요. 모네도 와 있고 이 누구죠? 이 얘도 와 있고 뭐 르누아르도 가장 많이 와 있었던 애가 르누아르였어요. 제일 못 살았기 때문에 와 있고 막 다 이렇게 와서 어울렸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보헤미안의 삶이라고 하죠. 가난하지만 춥지만 배고프지만 슬프진 않아. 뭐 그런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네, 만약에 모네가 르누아르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는 제가 지난 강연 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런 것처럼 르누아르에게도 모네가 없었다면 그림이 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을까인데 지난번 강의를 듣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어서 짧게 제가 준비해 왔는데요. 모네는 누구를 존경했냐면 역시 쿠르베와 마네를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네의 대표작이 이 풀바디의 점심이라는 그림인데요. 똑같은 친구들이니까 또 야심이 있었던 거야. 내가 존경하는 마네 형의 그림을 오마주를 바치겠어 해서 풀바디의 점심을 그리는데 왼쪽에 보시면 패널이 두 개 있죠. 실제 크기로 그렸어요. 사람을. 그러니까 만에는 실제 크기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이 형을 존경하니까 나의 동경심을 담아서 하지만 내가 형이 하지 못한 걸 약간 극복해 봐야지 하면서 실물 사이즈로 그렸어요, 사람을. 그랬더니 1번, 2번 패널, 오른쪽 3번 패널이 이제 요 부분이겠죠? 요 원피스 보이시죠? 요 부분이 3번 패널인데 이 3번 패널 특히 나무와 이 인간의 비율을 감당하지를 못했어요, 모네가. 그래서 세 번째 패널을 부셔가지고 자기 벽난로에 불태웠다는 게 정설입니다. 그리고 나서 작은 사이즈로 다시 그린 게 오른쪽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 생각에는 그림을 안 그려보신 분들한테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아니 사람을 실물 크기로 그리는 게 그렇게 어렵나? 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그걸 굳이 비유적으로 설명드리면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의 차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뭐 너무 과한 비유긴 한데 그만큼 다르다는 거죠. 주법이 다르잖아요. 100m하고 이제 장거리하고 그런 것처럼 그림의 이제 인간의 크기가 실제 즉 벽화 사이즈가 되는 것과 작은 사이즈로 그리는 건 좀 다른 거죠. 왜냐하면 해부학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잖아요. 예, 그래서 좀 그리기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아까 르누아르가 그 신고전주의, 사실주의, 낭만주의를 합친 것을 그리겠다라고 덤볐던 시절에 모네는 자기가 존경하는 이 화가의 그림을 자기식으로 다시 그리겠다라고 덤볐던 것이죠. 그래서 저 왼쪽 패널에 앉아 있는 까만 남자분 있죠. 저 남자분이 바로 후르베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존경하는 후르베와 마네를 동시에 오마주를 바쳤던 게 바로 저 그림인데요. 저 왼쪽 두 개는 파리에 있는 오르세 미술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것은 러시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네는 마네와 쿠르베한테 배운 것이 뭐냐 하면 그들의 정신을 배웠어요. 도전적 정신, 혁신적 정신, 그걸 배웠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 사람의 그림처럼 그리려고 했으면 그들의 아류작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모네는 또 그 사람들의 정신, 도전을 무너뜨리려는 그 정신을 배워서 요 왼쪽 그림에서부터 몇 년 후에 오른쪽 그림, 요 오른쪽 그림이 인상 해돋이라는 그림인데요. 이 그림 제목인 인상에서부터 인상파라는 단어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미술사에서 아주 중요한 그런 그림인데요. 그림의 제목은 인상 해돋이, 그러니까 해 뜨는 거죠. 선라이즈인데 사실은 선셋이죠. 그림은 해가 지고 있는 걸 그렸습니다. 그림의 내용과 제목이 어긋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제목을 붙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이게 제1회 인상주의 전에 출품했는데 원래는 뭐 고기잡이를 나가는 무슨 배 뭐 이런 제목이었어요. 그랬더니 이 르누아르의 동생이 있었는데 에드몽이라는 이 동생은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생이 자기 형의 친구잖아요. 그래서 모네한테 형, 이 제목이 너무 긴데? 그랬더니 그러면 뭐 인상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선라이즈라고 할까? 하니까 그러면 인상 해돋이 이렇게 붙여서 르누아르의 동생이 붙인 제목이었어. 그런 뭐 소소한 일화도 있는 그런 작품인데 어쨌든 이 그림이 인상주의의 본격적 시작을 알린 그 그림인 거죠. 그래서 모네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르누아르는 그림에 어떤 생각을 집어넣고 이런 거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었고 그림은 그냥 예쁘게 그리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런데 모네랑 어울려 다니면서 야, 그림이 모네와도 다르고 누구랑 그가랑도 다르고 그럼 나도 나의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나는 어떤 거 그리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계속 어울려 다니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래서 마네의 영향을 받은 모네가 저렇게 그릴 때 본인은 요렇게 그린 거예요. 요런 영향이 이제 친구한테서 받은 거죠. 음. 그리고 이때가 이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 청춘의 시기 흘리지 않는 그림을 그려야 되고 그리면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한 집 아이가 할 수 있는 예술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제일 돈이 안 들면서 할 수 있는 예술은 문학이죠. 예, 글 쓰는 거죠. 예. 문학이고 그 다음에 그림, 그 다음에 음악이죠. 여기 아까 연주하시는 분들 얼마나 돈 많이 들여가지고 공부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것이 고흐처럼 그런 거죠. 그림을 그리려면 돈이 들죠. 그죠? 그 돈 들여서 그린 이 그림이 돈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또 돈이 새로 들죠. 가난이 계속 악순환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게 이제 이 화가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르누아르의 말처럼 되게 행복했다는 거죠. 가난하지만. 그런 모네가 없었으면 나의 그림을 그리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에 모네는 어떤가 하면 모네는 사실은 인상주의전의 그림을 내면 살롱에는 못 내요. 그러니까 자기들 이 협회전에 내면 국가에는 그림을 못 냈어요. 그런데 모네가 자기가 사랑한 아내가 죽고 나서 야, 내가 맨날 이 그림 그려봐서 내 아내도 배불리 못 먹이고 그냥 죽는 걸 봐야 되는데 그림이 다 무슨 소용이야라는 생각을 잠시 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림의 풍을 완전히 아카데미 스타일로 바꾼 거예요. 고전적 스타일로. 인상파 화가였는데 완전히 그냥 마치 변절하듯이 실제로 그래서 이런 그림을 그려서 살롱에 뽑혔어요. 그래서 돈도 좀 벌고 좀 형편이 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야기했어요? 주변에서. 이럴 그러면서 막 갖은 욕을 다 퍼부었어요. 그랬을 때, 야, 걱정하지 마. 신경 쓰지 마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르누아르였어요. 야, 저런 거 무시해. 이렇게. 그래서 르누아르와 모네가 같이 여행을 많이 다니면서 이제 그림을 그리면서 모네가 또 완전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모네와 르누아르가 서로의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작품 세계를 열어갔던 굉장히 좋은 그런 동료이자 친구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은 장소예요. 이게 유원지라고 생각하세요. 파리 근처에 있는 근교에 있는 유원지인데 그 유원지에서 똑같은 장소에서 캔버스를 펼치고 그림을 그렸어요. 보세요. 자, 똑같은 데죠. 그죠? 원 저기 있고 보이시죠? 그죠? 똑같죠? 같은 장소의 다른 그림. 차이점이 뭘까요? 자, 요 그림과 요 그림의 차이점. 장소는 같으나 색감이 좀 다르고 또 뭐가 다릅니까? 약간 좀 멀리 풍경처럼 보이는 것과 풍경이지만 조금 가까이 가서 사람을 좀 집중하는 것. 그죠? 잘 보세요. 자, 1부의 끝에 여러분 가장 집중해야 될 시간입니다. 자, 차이를 한번 보세요. 이 차이를 보시면 이제 고전과 인상주의 차이를 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물결, 그러니까 물표면이죠. 물표면의 어떤 흔들림 같은 거죠. 그리고 뒷 배경은 어떻습니까? 대충 그렸죠, 사실. 그냥 이렇게 초록색 개칠 찍어서 그리다 만 것 같잖아요. 미완성작 같이. 그리고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람은 더 대충 그렸죠.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제일 열심히 그린 게 어딘 것 같습니까? 그죠? 이건 그냥 관찰만 해도 알 수 있죠. 물결을 제일 열심히 그렸죠. 그죠? 인간은 그냥 정말 대충 그렸잖아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그나마 좀 물결도 그냥 그렸긴 했지만 그래도 사람을 조금 더 집중하는 면이 있죠. 이게 사실 가장 큰 차이입니다. 모네의 그림에서는 인간의 눈, 코, 입이 없어요. 그래서 마네, 모네 헷갈리실 때 사람 얼굴이 제대로 그려져 있으면 마네 그림. 나는 물론 모네 거 중에도 인간의 눈, 코, 입이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거는 초기작이에요. 예, 초기작이고 대부분 다 눈, 코, 입이 없습니다. 왜 눈, 코, 입을 그리지 않았을까?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여기에 사람의 눈, 코, 입을 좀 만약에 자세히 그렸다. 사람을 그리고 눈, 코, 입을 그렸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인간의 시각 자체가 인간은 우리는 호모사피엔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에게 먼저 시선이 가요. 눈, 코, 입이. 그렇기 때문에 모네가 집중하고자 하는 바는 뭐였겠어요? 풍경이었습니다. 예. 자, 비슷한데 또 보세요. 좀 차이가 좀 있죠. 확실히. 그건 좀 그래도 상당히 비슷한데
굳이 말하자면 모네는 풍경에 조금 더 발을 딛는다면 르누아르는 사람에게 좀 더 발을 딛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아주 큰 차이를 불러일으키는 거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서로 생각이 달라서 이렇게 충돌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도 있었는데 다행히도 이 모네와 르누아르는 서로의 다름을 침범하거나 가르치려 들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서 고우와 고갱 관계가 파탄난 여러 이유 중에 하나가 고갱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림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좀 상상해서 좀 그려야 된다. 왜냐하면 현실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상상을 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고우한테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고우는 상상해서 그리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오로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가 해석해서 그려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관점이죠. 그런데 관점이 다른데 그냥 내비두면 되잖아요. 그냥 쟤는 제대로 그리고 나는 나대로 그리고. 그런데 이게 고갱은 주로 가르치려 들었고 고우는 제발 가르침을 달라 그랬어 또. 이게 이상한 관계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한폭탄을 안고 있던 건데 이게 터져버린 게 이제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각자의 다름을 그냥 다른 대로 그렇게 잘 지냈던 그런 사이여서 어, 뭔가 아름다운 우정 같은 거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네랑 모네랑 르누아르가 모네 집에 모여서 그림을 같이 그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모네 부인과 모네 아이와 닭이 있는 그 풍경을 그린 적이 있거든요. 그날 그림을 그리면서 마네가 모네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야, 르누아르한테 가가지고 제 그림 너무 못 그리니까 어서 빨리 딴 일을 찾아봐라 라고 얘기하라고. 그날 그랬어요. 여기서 퀴즈입니다. 모네는 그 말을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정답은 제 책을 사시면 굉장히 친절하게.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그 답이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의 상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모네와 르누아르의 차이가 빛의 상태냐, 사물의 생김도 중요하냐. 그래서 좀 다르게 서로 방점을 찍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네는 완전히 인상주의를 대표하는 화가라고 볼 수 있고, 르누아르는 고전주의와 인상주의가 좀 결합한 그런 어떤 자기만의 그 길을 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즈음이 바로 이제 모네의 매력이라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 그림, 이전 그림과 달리 그 매력이 뭐냐면 이것은 르누아르의 말입니다. 나는 내 캔버스에서 살갗을 생동하게 만들 땡땡을 찾아야 돼 라고 했는데 과연 저게 뭘까요? 뭘 찾아야 될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그 연주자를 모시고 이제 곡을 들어볼 텐데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아까 그 그림 보셨죠? 이제 자기가 예술가들이 보면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아, 처음에 약간 주저하거든요. 아, 이렇게 해도 될까? 저렇게 해도 될까? 막 이렇게 주저주저 하다가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고 해요. 근데 그렇게 해도 되겠다라고 막 그렸는데 상을 못 받거나 안 팔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이 길이 아닌가 봐. 다시 또 쫄아요. 이게 막 그런 게 있어요. 항상 고민이고 창작자들이 그런 게 있어요. 한 번, 이번에 아, 그래 이렇게 해야지라고 쉽게 말하면 이제 막 그 신이 내려가지고 이거구나 했는데 그 다음 그림을 그릴 때 또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매번 새로운 고난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운전 연수 같은 거 하실 때 아, 한번 T자로 딱 갔다 오면 아, 이렇게 하면 되겠지 하고 다음에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창작은 그렇지가 않아요. 아, 이번에 이걸 됐는데 그 다음에는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화가여도 어떤 작품은 명작으로 치지만 어떤 작품은 또 그렇지 못하죠. 그런 게 생긴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르누아르도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캔버스에서 살갗을 생동하게 만들 뭐를 찾아야 돼. 근데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자, 요 힌트입니다. 이게 76년작인데 이게 이제 그네라는 작품인데 여기 지금 그림이 약간 크게 되면서 그림이 약간 깨져서 송구스러운데요. 그림 보시면 뭐가 느껴집니까? 이렇게 막 빛이 반짝반짝반짝 끓여가지고 눈이 약간 부시는 느낌 그런 게 들죠. 그게 잘 안 느껴지시면 그런 게 그렇게 든다고 그냥 이렇게 스스로를 최면을 거스려 아 이거 지금 눈이 부시다 선글라스 끼고 싶다 이렇게 그렇게 빛이 이제 막 보이는 거죠. 자연의 빛은 캔버스에서는 색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그림들 어떻습니까? 좀 이제 부분인데요. 요거는 어떻습니까? 여기에 색깔을 이제 찾은 거죠. 르누아르가 아, 그림이란 것은 색으로서 이 색의 떨림을 내가 표현해야겠다. 이 색. 너무 단순한 얘기죠. 그림은 뭐 색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림은 선이었습니다. 아까 그래서 고전주의 회화는 선 중심의 미술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색채여도 어떤 색,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졌을 때 르누아르는 색이라는 것에 대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76년작인 이 그림은 평이 쏟아졌어요. 갖은 욕을 다 먹고 자연의 여자 누드를 그렸는데 여자 누드를 많이 그린 게 약간 야한 그림 팔려는 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술사에서 화가는 여성 누드를 통해서 자신이 어떤 예술관을 갖고 있는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철학사에서 사랑의 정의가 무엇이냐, 진리란 무엇이냐 이런 거에 대한 해석이 다 철학가마다 다르죠. 그 보편적으로 이어져 온 그 단어에 대한 다른 해석을 통해서 자기의 철학적 입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계관을.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 누드에는 정말 많은 이 여러 가지 계보와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에서 여성 누드를 그렸는데 여기 이제 빛이 떨어지고 있고 막 이렇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주류의, 즉 고전주의 평론가는 뭐라 그랬냐면 곰팡이가 쓴 것 같은 육체, 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나무 밑에 있으니까 빛이 바로 떨어질 거면 투명한 흰색이지만 어떻습니까? 자연의 이파리에 반사되어서 떨어지면 초록빛이 이렇게 비친다고 느껴지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초록색으로 약간 이렇게 끝을 그렸더니 그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요 밑에 흐누아르 요게 이렇게 쓰거든요. 요게 르누아르의 프랑스 이름입니다. 흐누아르 이렇게 프랑스에 있는데 요 뒤에 누아흐라는 것은 검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건 제 재미인데요. 르 누아르니까 검정을 다시 한다 이렇게 하니까 마치 색깔을 찾는 것처럼 검정을 부정하는 그런 느낌이 있다는 거. 자기 성하고 이게 약간 아재 개그 같은 겁니다. 이게 예, 유럽식 아재 개그. 그래서 이런 얘기하면 되게 미술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것처럼 얘는 이름은 르누아르인데 이름은 검정인데 그림은 색깔이 넘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아는 것처럼 많이 알았습니다. 네, 어쨌든 르누아르가 요때 이제 색을 찾았다는 것, 특히 밝고 경쾌한 색을 찾았다는 것, 그리고 나니까 어때요? 복비 풀린 마치 자유를 얻은 말처럼 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표작 많은 분들이 아시는 그림이죠. 물랑킬라 갈레트 무대. 이게 같은 해 그렸습니다. 1876년작인데요. 이 여기 앞에 여기 흰 등 있는 데 있죠? 아 이게 포인트가 여기를 안 가네요. 저기 흰 등 있죠. 좌측 상단에 저기가 이제 캐바레입니다. 캐바레가 되게 우리는 음습한 느낌이 있는데 그냥 댄스홀이고 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기서 이제 음악이 연주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밖에 광장에 공원에도 사람들이 그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자겠어요? 부자가 아니겠어요? 부자가 아니겠죠. 그죠? 부자가 아니고 이 몽마르트르라는 지역은 당시에 우리로 치면 신도시, 파리를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살던 그 거를 다 매입해서 도로를 냈습니다. 도로를 내면서 이 사람들이 쫓겨나서 파리 근교인 이 몽마르트르, 원래 그때는 파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파리로 편입됐는데요. 거기에 가서 살았어요. 우리로 치면 판자촌 같은 거예요. 예, 판자촌이고 프랑스에서 몽이 들어가는 거죠. 몽마르트나 몽파르나스나 이 몽은 바로 산이란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산이 막 이렇게 높은 산인데 여기는 약간 얕으만 뭐 야산 정도밖에 안 되는데 어쨌든 언덕 정도인데 우리 지금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몽마르트르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이제 그린 그런 그림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한낮에 어떻습니까? 이게 빛이 막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죠? 이렇게 요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으면 우리나라에서 개봉할 때는 아멜리에라고 개봉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자체도 굉장히 사랑스럽고 재밌는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 보시면 어떤 할아버지가 이 그림을 모사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굉장히 그 지역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이제 각본을 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밀 졸라는 소설가인데 당대 이제 평론가로서 아주 유명했던 사람인데 에밀 졸라도 이렇게 색채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극찬을 했는데요. 그래서 동시대의 인물을 빛 중심으로 그린다인데 그러니까 모네가 인상주의의 적자입니다. 모네가 인상주의를 완성한 자이고 적자예요. 그런데 모네는 초상화가 없죠. 근데 르누아르는 초상화가 있습니다. 눈, 코, 입도 있고 인물화가 있어요. 인물화를 그린다는 건 뭐냐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주문하는 사람도 있고 천하에 사진기가 없던 시절에 자기나 자기 부인, 자기 가족, 자기 아이 이런 거를 화가들한테 이제 그림을 부탁하겠죠. 돈을 주고. 그러니까 인물을 잘 그린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 샤르퐁티의 부인과 아이들 요 그림을 기점으로 해서 초상 화가로서는 셀럽의 위치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좀 그리는데 야 요즘에 르누아르 좀 그린다며 이런 거 있죠. 소문이 도는 거죠. 그러면 이제 너도 나도 이제 르누아르한테 그림을 그려달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약간 에피소드가 있는데요. 르누아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젊고 잘생기고 착했어요. 예, 그래서 몽마르트에 살 때 그 카페를 지나서 자기 이제 집에 가면 항상 카페 그 여사장님이 맨날 불러가지고 야, 쟤 같이 그 카페 일하는 여직원 있잖아요. 야, 쟤 어떠냐, 쟤 이렇게 막 어디나 아줌마들은 항상 이렇게 술을 시켜주려고 다들 이 듀오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막 이렇게 했는데 르누아르는 워낙 어때요? 젊고 잘생기고 착하고 그림도 잘 그려. 어떻겠습니까? 인기가 많았어요. 알아서 연애를 잘했거든요. 그래도 항상 이렇게 깍듯하게 그 도와주고 그랬어요. 나중에 르누아르가 굉장히 세계적인 화가가 되거든요. 즉 돈도 굉장히 많이 벌어요. 그리고 벌고 나서도 자기가 그 힘든 시절에 이 몽마르트르 주민들을 잊지 않았어요. 잊지 않았다고 해서 그냥 찾아가서 인사했다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같이 살던 사람들이 다 이제 열악한 노동자 계급이었거든요. 세탁 요즘처럼 얘기하면 이제 뭐 널품파리 같은 그런 아주 하층민들이셨는데 그분들이 살다가 힘들 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역시 돈이죠. 르누아르는 돈으로 도와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게 너무 좀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마음으로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자기 가진 재산을 그 사람들을 뭐 병원비라든지 여러 가지를 굉장히 잊지 않았던 그런 화가라고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78년을 기점으로 이제 초상 화가로서 이제 성공을 거뒀다. 그 후가 이제 중요한데요. 요때 이제 요 르누아르가 속해 있던 인상파들의 그림이라는 것은 대체로 요거는 모네 그림입니다. 요런 그림들. 모네 그림에 뭐가 없다 그랬어요? 눈, 코, 입이 없잖아요. 눈, 코, 입을 그렸으면 여러분들이 그림을 보실 때 이 전체를 본다기보다는 눈, 코, 입을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풍경화보다는 뭔가 초상화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하지만 모네한테는 인간도 풍경의 일부예요. 따라서 그 눈코입을 없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당대의 사람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그림은 저 여자들이 사야 돼요. 당시에는. 당시 사람들 관점에는. 그런데 새로운 신흥 부르주아지들이 등장하면서 자기 아버지들과는 다른 자기 아버지 세대는 비너스의 탄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새로운 세대는 뭐예요? 새로운 세대가 자기 색깔을 내는 것은 딱 하나예요. 내 부모가 좋아하는 것을 싫어함으로써, 내 부모가 싫어하는 걸 좋아함으로써 내 자리를 찾아가는 게 원래 청년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때도 그랬습니다. 자기 아버지들이 좋아하는 것을 싫어했죠. 그리고 아버지들이 싫어하는 걸 좋아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상파를 이 사람들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서 인상파 화가들이 국제적인 스타가 이제 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펠릭스 카이오보트라는 화가의 그림인데요. 아마 이 그림 뭐 많이들 보셨을 텐데 여기서 잠깐 눈썰미가 좋은 분들 한번 보세요. 서양 미술사를 아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난 공부해서 알고 있다. 아무도 없어요? 아, 겸손한 걸로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이 공개되었을 당시에 당대의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하면서 비난했어요, 이 그림을. 뭐 때문에 비난했을까요? 사진기가 등장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을 보실 때 인간이 잘려있다. 이거는 사진기 등장한 후에 그려진 그림. 왜냐하면 그 전에 그림을 그릴 때는 사람을 넣거나 빼거나지 이런 경우는 사람들이 자기 몸이 잘리는 기분이 들었죠. 요즘 우리 막 사진 찍을 때 팔다리 목 다 잘라 찍죠, 막.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저 시대 사람들은 막, 막 이렇게 불안해지는 거죠. 아니, 왜 이렇게 그려? 그러니까요. 왜 잘라가지고 못된 사람이야. 그게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좀 힙해 보였어요. 새로운 구도. 이게 드가라는 그 발레리나 그렸던 그가 그림에는 그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좀 새로운 느낌을 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르누아르의 대표작이죠. 노동자들도 휴일을 즐긴다. 이때 프랑스의 법이 바뀌어서 주 6일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요일 하루는 누구라도 쉴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일요일에 자기 취미를 발전시키는 사람들이 등장했고, 그래서 일요일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을 일요일의 화가라고 불렀습니다. 그 여러분 어린 시절에 그 EBS에서 그 아저씨 누구죠? 밥, 다들 나이 많은 분들 많으시네. 그 아저씨가 등장했던 게 바로 그런, 그러니까 미국에서 6, 70년대 중산층이 폭발하던 그 시점이었어요. 그 시점에 일요일마다 이제 그림을 취미로 그리는 그런 사람 등장했는데 요때였습니다. 그런데 요 그림을 그리던 이날, 요 그림을 그릴 때 모네와 르누아르가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편지를 보면 그날 저녁에도 뭘 먹을지 모를 만큼 가난했어요. 하지만 그림은 어떻습니까? 일의 어두움도 없죠. 하나의 어두움도 없습니다. 그게 르누아르의 본질적 특징이었어요. 현실은 굉장히 우울하지만 진짜 오늘 저녁에 먹을 것도 없다니까요. 그냥 계속 굶는 거예요, 그냥. 근데 물감도 거의 떨어졌어. 근데 그림은 굉장히 밝은 걸 그리죠. 그러니까 현실이 우울해도 그림은 즐겁게 그려야 된다고 르누아르가 생각했습니다. 자,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이겁니다. 예쁜 것을 예쁘게 그린다. 너무 단순한 얘기 같지만 우리가 흔히 광고 같은 데서 하는 3D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름다운 사람, 뭐 남녀를 불문하고 아름다운 사람을 그리고 비스트는 얇은 뭐 원래는 짐승 뭐 이런 뜻인데 동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름다운 사람, 동물, 아이 요 세 가지를 그리면 사람들이 객관적으로 보지 않고 그냥 사랑스럽게 본다, 긍정적으로 본다 뭐 이런 뜻인데요. 이것을 가장 잘 구현한 화가가 르누아르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드가는 이걸 못 그린다고 막 좀 비난했어요. 무슨 항아리 같이 그린다고 뭐 비난했는데 드가는 원래 막말을 잘했어. 좀 그런데 어쨌든 굉장히 사랑스럽게 이제 그리고 있어요. 특히 고양이 표정을 보면 이 줄리 마네라고 마네의 이제 그 조카에 해당하는데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그림에서 누구나 다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이런 피아노 레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누구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이렇게 벽에 걸어두고 싶은 그런 그림이죠. 그래서 르마르의 말입니다. 내게 그림은 소중하고 즐겁고 예쁜 것, 그렇지 예뻐야 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림이라는 것은 위대한 것도 중요하지만 즐거워야 된다. 즉 보기에 즐거워야 된다. 보고 또 보고 싶어야 된다. 이제 뭐 그런 뜻인데요. 그런 관점에서 좀 배경은 다르지만 이런 그림도 굉장히 색감이 그리다 만 것 같지만 굉장히 또 나름 매력적인 그런 그림이죠. 정무라도 사실 르누아르의 정무라는 상대적으로 좀 덜 알려져 있는데요. 꽃 그림도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그래서 르누아르 좋아하시는 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특히나 르누아르 그림에서는 사람을 동시대 인상파 화가들이 대체로 풍경 위주로 그렸는데 르누아르가 이렇게 사람들의 행복한 그런 모습을 많이 그렸는데요. 요 두 그림이 그 오르세 미술관에 가면 나란히 걸려 있습니다. 하나는 시골의 춤이고 하나는 도시의 춤이에요. 자, 어느 게 시골의 춤일까요? 왼쪽이 시골입니다.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역시 여자의 원피스 차이라고 볼 수 있죠. 왼쪽 원피스보다는 오른쪽 원피스가 더 도회적이고 특히나 오른쪽 여자분 원피스의 등이 좀 파여 있죠. 예, 그런 면에서 조금 더 여성성이 좀 부각되는 세련된 미가 있지 않나. 이거 시간이 있으면 물어보면 진짜 기상천외한 답이 막 나오거든요. 다음에 꼭 한번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정말 재미난 답 많이 나옵니다. 그 왼쪽이 시골이고 그림 보러 가시면 이렇게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꼭 한번 같이 간 사람이 있으면 한번 이야기를 나누면 그림이 조금 더 오랫동안 그렇게 기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 르누아르의 대표적인 정물화 중에 하나고요. 서울에서 안동도 있는지 모르겠는데 서울의 버스 정류장에 곳곳에 르누아르의 저 그림이 이제 벽에 여기 버스 정류장에 이제 보입니다. 이렇게 광고판처럼 보이는데요. 이때는 르누아르 그림이 사람들이 좋아하게 된 것은 일부 돈 많은 사람들이 그림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이제 그림을 관심 있어 하고 이제 접근할 수 있게 된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시대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르누아르가 유명해질 수 있었다. 바꿔 얘기하면 르누아르가 30년 전에만 태어났었더라도 르누아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와 잘 맞아떨어진 우리로 치면 언제였냐면 이게 1990년대, 그냥 90년대 후반 X세대라는 세대가 있었죠. 지금 MZ가 있듯이 저 X세대가 이념의 시대를 끝내고 문화의 시대가 도래했죠. 그 시대의 감성에 르누아르가 굉장히 잘 맞았다는 거죠. 막 혁명, 막 정치 이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살아가는 모습을 아름답게 그리는 그림을 사람들이 이제 좋아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고, 선생님.
어떤 사람한테 영향을 받았을까? 이런 무반주 첼로 모음같이 우아하면서도 세련되고 그러면서도 고전적이고 깊이가 있고 언제 들어도 좋고 이런 클래시컬한 이런 게 그림으로 따지면 어느 시대일까요? 고전일까요? 반고전일까요? 고전이겠죠. 네, 고전입니다. 고전이라 그러면 르네상스 시기예요. 르네상스 시기에 활동했던 화가 여러분 딱 세 명 아시죠?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로. 말고 또 아시는 분 있으세요? 그세 명이 제일 유명한 사람입니까? 이 중에 한 명입니다. 누굴까요? 고전적이면서 세련되고 그러면서도 르누아르 그림에 좀 어울릴 만한 일단 미켈란젤로는 아니겠죠. 여자를 막 근육질로 그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그러면 다빈치 아니면 라파엘로예요. 누굴까? 제가 잘 가르친 걸까요? 라파엘로입니다. 라파엘로가 다빈치의 예술적 후계자입니다. 사실은. 예, 그런데 이제 나이 차이가 좀 있으니까 더 감각적이고 관능적으로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행을 다니다가 이탈리아에 가서 이 라파엘로의 그림을 보고 이제 반한 거죠. 라파엘로 그림이라는 것이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굉장히 세련되면서도 이런 그림이죠. 사랑스러운데 좀 다르죠. 예, 이 르누아르 그림과는.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런 작품들을 보고 이제 고전을 발견하게 된 거고 특히 요 밑에 있는 시스티나 성모에서 가장 유명한 게 요 아래에 있는 천사 이죠. 이게 지금은 많이 안 보이는데 에인젤 이너스인가요? 그 카페 있죠. 거기에 그 천사가 바로 제네인데요. 마치 천사를 예전에는 하늘에 살고 있는 천상의 존재를 그렸는데 라파엘로의 천사는 야 우리가 떠나온 하늘이 지금 그 친구가 어떻게 지낼까? 약간 그런 느낌의 천사를 그렸죠. 그래서 라파엘로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 중에 딱 하나만 정하자면 쉽게 말하면 추기경보다 혹은 교황보다 더 많은 사람을 성경보다 더 많은 사람을 교회로 이끌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리의 위대한 복음의 전파자 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즉 라파엘로 그림 보고 신앙심을 가진 사람이 당대에도 굉장히 많았다라는 뜻이겠죠. 이런 라파엘로를 보고 이 르누아르가 그래 나도 저렇게 좀 그려야겠어 하고 그리는 게 이런 누드화였어요. 그래서 굉장히 고전적인 이런 누드화를 이제 많이 이제 그리게 된 것이죠. 르누아르는 하나님보다 훌륭한 그림을 그리려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기보다는 자기가 살고 싶은 세계를 그렸다. 이렇게 또 평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우도 좀 그런 면이 있죠. 자기가 더불어 살고 싶은 사람들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적 표현이 있고 그 당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리가 신도시가 되어가는 그래서 파리를 공사판이라고 많이들 얘기했습니다. 그럴 때 부셔져서 새로 사라지는 그 건축물들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하고자 소설을 썼던 게 바로 이 빅토르 이고의 노틀담드 파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고전적 건축물을 좀 살려두게 된 것이고요. 동시에 그 쓸려서 자기의 집터를 잃고 쫓겨나는 사람들에 대한 그 마음을 갖고 그림을 그렸던 사람이 사실은 이 르누아르였습니다. 그래서 되게 따뜻하고 다정한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일각에서 뭐 요즘 뭐 방송에서 나와서 미술 관련 얘기할 때 너무나 자극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이 르누아르의 여자 관계가 복잡했다는 등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것보다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인간에 대한 그런 따스함 같은 것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부분도 아울러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유명한 말이죠. 르누아르의 말 중에 고통은 지나가지만 아름다움이 남기 때문에 계속 예쁜 걸 그려야 된다. 이런 맥락이고요. 그래서 그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을 이렇게 요 분을 제가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이건 이제 여행이잖아요. 여행에 대한 얘기를 잠깐 드리자면 요 분을 사진을 찍고 있었는데 저를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이거는 프랑스 아줌마고 이건 접니다. 굉장히 굉장히 우연의 일치죠. 그래서 실장님 그만 웃어요. 온 국민들이 다 들리겠네. 여행이라는 게 되게 이런 우연의 일치 같은데 제가 그래서 요 사진을 찍고 나서 바깥을 보니까 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치 그림에서 튀어나온 것 같은 그런 어떤 작은 우연이 굉장히 즐거운 추억으로 이제 남게 됐는데 이것마저도 되게 르누아르 그림과 어울린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말이 있죠. 인생에서 슬픔이 100일 때 그 슬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100의 기쁨이 필요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람 마음은 5의 기쁨만 있어도 이 100의 슬픔을 극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신 분은 제가 그런 얘기하면 너무 멋있겠지만 저는 그 정도 깊이는 못 이르렀고요. 지금은 돌아가신 신영복 선생님 강의에서 저는 그 말을 들었습니다.
네. 앵콜곡까지 다 들었습니다. 시간이 좀 지났는데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음악과 아름다운 그림을 자주 접하다 보면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 때때로 욕심 때문에 이렇게 마음이 기울기도 하지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예술을 접하면서 그래도 사는 동안 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을 잘 유지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이로써 공연을 마치고요. 올해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